네, 지난 2월 하노이 회담에서 합의 무산을 선언한 트럼프 대통령에게 김정은 위원장이 한 가지 더 얘기할 게 있다고 했는데 바로 신혜영 통역관이 미처 통역을 하지 못한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자리를 떴다. 네. 이런 소식이 대북 소식통을 통해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 신혜영 통역관 데뷔를 했었는데 이 경질이라고 해야 될까요? 문책성 인사를 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 사실 신혜영 통역관 실수가 이번뿐만이 아니라는 얘기가 좀 알려지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북한 협상 대표팀 보면 전체로 총화라는 걸 하거든요. 북한 항상 모든 일이 있으면 끝나고라는 평가를 합니다. 그 평가를 하면서 이제 문책당할 사람들 같은 경우는 혁명화 교육기관으로 넘겨집니다. 아주 심할 경우는 노동 이제 교화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는 이제 혁명화 교육을 하면서 계속 자기 비판서를 쓰게 돼요. 그러다가 어느 시점에서 다시 등용을 하는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저희들이 뭐 예측을 했지만 이번 협상 자체가 이제 결렬이 됐기 때문에 네. 문제는 수령은 일단 무오류입니다. 오류가 없어요. 근데 밑에서 이제 오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김영철 이하 비롯해서 이번 협상 대표팀이 지금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어요. 예. 그런 걸 비춰보면 대부분 다 아마 혁명화 교육을 받고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지금 오늘 알려진 소식에 따르면 이제 김혁철 당시 협상 대표, 그 다음에 이제 신혜영 통역관이라든지, 네. 그 다음에 이제 김성애 지금 노동당 그 외교부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다 혁명화 교육을 받고 있다고 하는데 더군다나 이 통역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몇 가지 이제 오류를 한 것이 아까 말씀드렸던 한 가지 더 이야기할 것이 있다는 걸 이제 통역을 못한 거. 그 되게 결정적인 순간이었어요. 그렇죠. 이게 왜냐하면 이제 뭔가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결렬하고 가려고 하는 시점에 뭔가 그만, 자, 잠깐만 하는 그걸 이제 못한 거고. 네. 또 하나는 이제 이 기자들이 갑자기 질문을 했어요. 아마 김정은 위원장을 향해서 질문을 한 거죠. 외신 기자들한테 질문 받는 건 처음인가 아닌가 싶어요. 네. 자, 그러면 이 질문을 한 두 가지를 던졌는데 문제는 신혜영 통역관이 이거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 사이에 그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통역관이 이현양 국장이 네. 대신 통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신 답하는 상황이 있었거든요. 그런 걸로 비춰보면 아니 이게 이제 워낙 경험이 없다 보니까 사실 북한이 뭐 외교를 얼마나 했겠습니까? 이런 정상회담. 예. 그러니까 이제 처음으로 외교하는 거 아니겠어요? 네. 굉장히 중요한 회담에 이제 나간 것인데 문제는 본인도 굉장히 긴장을 했을 테고 더군다나 수령을 향한 질문인데 자기의 그러니까요. 그걸 함부로 또 이게 통역을 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네. 아마 그렇다 보니까 이거와 관련돼서 좀 질책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 말씀 미리 하셨는데 이 통역관도 통역관이지만 사실 총괄을 했던 북미 정상회담 총괄을 했던 김영철 부장도 사실 안 보이고 보이죠. 있죠. 예, 지금 이제 네. 말씀하셨는데 뭐 교화의 시간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뭐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네. 보여져요. 근데 지금 이제 뭐 김혁철, 김성희 같은 경우는 급이 좀 낮지만 예. 근데 김영철 같은 경우는 이제 고위급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네. 김혁철, 김성희 실장 같은 경우에는 일정 부분 다른 곳으로 옮긴다거나 아니면 현재 그 대북 업무 자체를 이제 어느 정도 정리하고 다른 곳으로 갔을 가능성은 있어요. 근데 김영철 같은 경우는 그럴 가능성은 있지만 대외적으로 그걸 아직까지는 밝히고 있지 않기 때문에 고위급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김정은 위원장이 대미 라인을 어느 형태로 바꿀 거냐를 볼 수 있는 단면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아마도 지금까지는 이제 김영철은 통일전선부장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통일전선부, 통전부에서 주로 했던 역할들, 대미 협상의 주 업무를 통전부가 했었는데 이 통전부 업무를 일정 부분 외교부 쪽으로, 외무부 쪽으로 바꾸려고 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하노이에서 그 밤에 갑자기 새벽에 기자 브리핑을 그렇죠. 했잖아요. 그거 최선희 부상이 그랬었죠. 이영호 외무상하고 최선희 부상이 함께 나와서 했어요. 그 두 사람이 다 외무부 소속이거든요. 그러니까 외무 쪽에 있는, 외무성 쪽에 있는 사람들을 주축으로 해서 대미 협상 라인을 다시 바꾸려고 하는 게 아닌가. 왜냐하면 지금 뭐 통역관 얘기도 했지만 실제로 하노이 회담에서 김정은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경우가 나왔잖아요. 그렇게 기차를 타고 몇 박 며칠을 갔는데 성과 없이 돌아왔어요. 예. 그런데 그 전에 지금 김혁철이 미국에 가서도 회담을 했고요. 또 비건이 북한 평양에 와서 회담해서 어느 정도 잘 될 거라고 생각해서 간 거 아니겠어요? 성과가 없을 거라고 예상했으면 뭐하러 그렇게 기차를 오랫동안 타고 갔겠습니까? 그런데 실제적으로 받아든 성적표를 보면 아무 성과가 없었어요. 그러면 당연히 이 두 사람이 제대로 협상을 했는지에 대한 문책이 따를 수밖에 없어요. 실제로 김혁철, 김석희 두 사람이 협상에 직접적인 일을 했던 사람이고 김영철이 그 위에 있는 사람이니까 이 세 사람에 대한 문책은 반드시 따를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뭐 신혜영 통역관 같은 경우는 통역을 예. 잘못해서 본인이 얘기하고 싶은 말도 못하고 나왔잖아요. 만약에 그 마지막 한마디
우리 아까 앵커가 지적하셨던 것처럼 네. 그 한마디가 뭐였는지 모르지만 거기서 또 극적으로 뭔가 변화가 일어날 가능성도 있잖아요. 얘기가 더 될 가능성도 있고. 그런데 그거 통역을 놓치는 바람에 결국은 김정은이 하고 싶은 말을 못하고 다시 또 아무 손에 쥔 거 없이 북한으로 돌아가야 됐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네. 이 네 사람에 대한 문책은 반드시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뭐 이런 2차 북미 정상회담 사실 무산으로 돌아갔죠. 그렇지만 앞으로 중요한 건 북한과 우리나라, 남한 그리고 미국이 과연 3자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 부분이 중요한데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자주 찾는 곳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바로 감자 공장이라고 하는데 감자 공장을 얼마 전에 찾았다고 합니다. 뭐 결단이 임박했다는 신호가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근데 실제로 과거 이렇게 좀 사례를 보니까 이 감자 공장을 찾고 이후에 굉장히 중요한 결정들이 많이 나왔네요. 그러니까 이제 감자 공장이 핵심이 아니고 이제 삼지연이라는 장소. 이게 이제 백두산 바로 옆에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혁명의 성지라고 이야기를 하죠. 네. 그러니까 김정은이 사실은 집권하고 난 다음에 중요한 결정을 할 때마다 바로 이 다 삼지연을 찾았습니다. 이 삼지연이라는 게 보면 옛날에 장성택 숙청할 때도 보면 그때 삼지연을 찾고 난 예. 다음에 장성택 숙청이 이루어졌거든요. 그런 걸로 비춰보면 사실은 김정은은 어떤 면에서 혁명의 혈통이다라고 지금 본인의 출생 신분도 그렇고 이게 좀 약합니다. 이제 그렇다 보니까 자신의 할아버지나 아버지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뭐 거기에 대한 이제 혈통이 있다고 하지만 본인은 백두 혈통이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조금 미진한 측면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결국 이 정당성을 어디에 찾느냐? 바로 이제 그런 지역을 찾음으로 해서 결국엔 내가 역시 백두 혈통이다. 이런 것들을 과시하는 것 같은데 아마 지금 이제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대회가 지금 이제 이번 주에 다음 주에 다음 있습니다. 주에 있죠. 다음 주에 네. 있고 그다음에 이제 한미 정상회담이 이제 11일 날 열리죠. 네. 다음 주가 아마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중요한 한 주로 여겨지는데 아마 이제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최근에 보면 지금 여러 가지 미사일 발사 시설에 이런 데 지금 거의 완공이 돼 간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뭔가 양단 간에 결정을 할 상황이 올 것 같아요. 즉 이번 협상을 정말 깰 것인가, 즉 위성 발사를 도모하면서 뭔가 협상에 새로운 어떤 전개할 것인지, 아니면 이 한미 정상회담이 잘 돼서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 대미 특사를 받아들일 것인지, 대북 특사를 받아들일 것인지 이런 문제에 대한 고민을 할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번 4월 10일 날 대의원 대회 때 본인이 네. 무슨 메시지를 할지를 아마 결정하기 위한 저는 전 단계 행보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네, 11일 이제 그 최고인민회의 다음에 또 한미 정상회담도 네. 예정이 되어 있는데 마이크 폼페이오가 오늘 아침이죠. 새벽에 다음 주 열리는 최고인민회의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핵 포기를 했으면 좋겠다. 네. 선언하길 기대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실제로 이런 중요한 결단을 김정은 위원장이 할 수 있을까요? 제가 볼 때는 핵 포기라는 말을 하지 않을 것 같아요. 다만 핵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말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북한은 초지일관, 예전부터 지금까지 비핵화에 대한 생각과 그 다음에 의지가 있다 하는 부분을 강조해서 말을 하겠지만 네. 핵을 포기하겠다고까지는 얘기할 가능성이 저는 낮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미국이 계속 제재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제재를 더 강화시킬 모양새를 보이고 있잖아요. 네. 이런 상황에서 갑자기 최고인민회의 마지막 발표하는 과정에 있어서 김정은이 핵을 포기하겠다 이렇게까지 선제적으로 나갈 가능성은 저는 낮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미국은 북한을 좀 밀어붙이는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물론 우리 대통령이 이제 트럼프 대통령 만나서 돌파구를 찾겠지만 그 중간에서 김정은이 어떤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핵 포기까지 선언하는 것은 좀 이르다고 보고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밝히는 쪽은 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폼페이오가 원하는 건 핵 포기 선언이지만 김정은이 내놓을 카드로는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계속 갖고 있고 상응한 조치가 있을 때 우리는 언제든지 비핵화를 할 수 있는 생각과 의지가 있다는 부분들을 강조하는 쪽으로 아마 발표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조금 더 이제 추가적으로 설명드리면 북한이 6년 전이죠. 핵경제 병진 노선을 추진하다가 예. 지난해 경제 집중 노선으로 바꿨습니다. 그러면 이제 북한이 예를 들어서 이제 비핵화를 할 의지가 있으면 일단 북한의 노동당 규약이라든지 이런데 이제 비핵화 문제를 반드시 선언을 해야 돼요. 네. 그래야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믿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대회는 결국 우리 같으면 국회가 열리는 격이죠. 그러면 지금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이야기를 한 것은 여기서 이 문제를 분명히 하면 북한의 하나의 어떤 이제 법적으로 보면 비핵화 문제를 확신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본인이 단순히 말로서가 아니라 그래서 그걸 이제 요구를 한 것 같아요. 즉 당신이 지금부터 비핵화할 의지가 있다면 노동당 규약이나 북한 헌법 같은 경우에 그렇게 비핵화 문제를 명시적으로 바꿔라. 예. 그래야지만이 실제 그것에 대한 의지를 믿을 수 있지 않겠는가. 실제 말로는 뭐 경제 집중 노선이라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로는 지금 비핵화에 대한 진전이 없으니까. 그래서 미국 측이 요구하는 것도 뭔가
법적인 조치를 먼저 취할 필요가 있다. 아마 이런 요구들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예. 네, 이렇게 청와대나 뭐 외교부나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이 준비에 여념이 없는데 교수님 보니까 외교부에서 또 실수를 했어요. 이번 주에 스페인 차관을 만나는데 외무차관이죠. 예. 보니까 이 태극기가 이제 접힌 네네. 상태로 다림질이 안 된 것 같은데 맞습니다. 그 상태로 걸려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 큰 실수죠. 저게 외교의 기초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외교부가 저렇게 했다고 하는 것은 저건 국민의 비난을 피할 수 없다고 보여지고요. 네. 저는 이제 지금 감사를 하고 있대요. 외교부가 자체적으로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근데 저거를 미리 준비하지도 않았고 저런 일이 있을 걸 그럼 제가 볼 때는 두 명이 저걸 갑자기 피려고 했다는 거 펴지겠습니까? 지금 저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 그러면 어떻게 준비를 했길래 대체 저런 상태로 태극기가 걸릴 수 있을까? 네. 스페인 국기는 멀쩡하게 걸려 있잖아요, 지금. 예. 저런 모습을 봤을 때 국민들이 외교부가 정말 이 외교의 프로토콜을 제대로 잘 하고 있는가 이런 의문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저걸 정말 미리 알았다라면 제가 볼 때 미리 준비했다면 저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 거 아니에요. 아니면 다른 데서라도 태극기 빌려와서라도 저거 놔야지. 저게 지금 국민이 볼 때 얼마나 저게 이 외교부의 어떤 뭐랄까요? 행동이나 아니면 준비 사항이 얼마나 위협한가 하는 부분을 보일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장면이기 때문에 네. 저는 외교부가 깊이 반성하고 물론 장관도 사과하고 제대로 뭐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 부분이 다시는 저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지 저렇게 되면 국가적으로도 큰 망신이고 네. 우리 국민들이 볼 때도 외교부가 제대로 일하고 있느냐에 대해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게 실수가 계속해서 반복이 되면 이건 조직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뭐 앞서 보신 것처럼 뭐 파나마에서도 그렇고 체코도 그렇고 말레이시아도서도 그렇고 이 강경화 외교부 장관 경질론을 제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야당 입장에서. 그렇죠. 뭐 한 번이면 실수지만 두 번 이상 되면 이건 실력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즉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 외교부는 우리나라를 대표하고 우리가 어떤 외교로서 먹고 살아야 되는 나라이기 때문에 외교가 그만큼 중요한 것인데 왜 이런 사태가 발발했을까? 그 몇 가지 원인을 좀 짚어보면 사실 이번 정부 들어서 외교부가 어떤 면에서 보면 좀 적폐로 많이 규정을 됐죠. 그러다 보니까 외교부 홀대론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통 외무 관료 출신이 아닌 사실 어떤 통역관 출신인 이제 강경화 외무장관이 임명된 것도 이제 그러한 원인이 있는 것 같고 네. 또 하나는 국회 개교에 있어서 사실은 외교부가 굉장히 소외가 됐습니다. 자, 예. 그렇다 보니까 외교부가 거의 뭐 어떤 면에서 보면 그냥 이 실질적 역할을 못하는 부서로 이제 전락해 버렸어요. 이제 그런 측면이 있는 것이고 또 이제 내부적으로 이야기를 좀 들어보면 외교부가 강경화 장관 임명 이후에 이제 워라밸이라고 이야기하죠. 좀 우리가 좀 정시 퇴근하고 좀 이제 다 하고 사실 지난 정권의 윤병세 장관 시절만 하더라도 외교부 국장들은요 저녁 같이 먹으면 저녁 먹고 또 들어갑니다. 밤에 또 회의를 해요. 회의를 하러. 예, 네. 그때는 정말 너무 심하다고 할 정도로 밤새 회의를 하고 이 하나 문건 만드는데도 몇 번에 걸친 이제 독해 과정을 거치거든요. 저런 태극기 문제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외교부를 출입해 본 경험을 따져보면 행사 준비를 몇 시간 전에 하잖아요. 네. 그러면 위에 상관들이 와서 점검을 합니다. 잘 돼 있는지. 그러면 다 보일 거 아니에요. 그럼 외교부가 저 태극기 하나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방마다 태극기 다 있습니다. 그러면 그 바꾸든지 뭔가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도 저걸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거. 또 마침 저 시간에 뭘 했냐면 강경화 장관이 외교부 공무원들 모아놓고 정신교육을 했어요. 그동안 외교부 사태가 많이 터지니까 강 장관이 외교부 공무원들 모아놓고 우리는 프로가 돼야 된다. 그 교육을 하고 있던 바로 그 시간에 저게 벌어진 겁니다. 자, 지금 외교부가 전적으로 그렇게 곤혹스러운 입장에서 또 저런 사태가 벌어졌거든요. 네. 저 행사는요, 차관 행사입니다. 차관 행사면 국장도 있을 거 아니에요. 예. 또 국장 밑에 심의관도 있고 서기관도 있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이 와서 한 번만 태극기를 눈여겨봐도 아, 저게 지금 큰일이다. 빨리 좀 바꿔라. 라고 했을 텐데 아무도 안 바꿔 놔뒀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걸 보면 이거는 뭔가 한 번이면 또 이게 그럴 수도 있다 생각해봤어요. 근데 문제는 외국 나가서 그 나라 가서 딴 나라 인사말로 인사말하고 대통령이 네. 그런 식의 이 실수는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용납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저는 이거는 단지 내부 감사를 해서는 안 됩니다. 이 감사원 감사를 거쳐야 돼요. 그러니까 분명히 책임성을 좀 따져야 된다고 봅니다. 네. 뭐 중요한 이 한미 정상회담이 바로 코앞에 있는데 이런 외교적인 실수 이런 부분들을 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